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람을 이용하려는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속 시원하게 처치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도 모자란 부부관계, 망가진 사연 들어보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40대 초반 여자예요. 어릴 적부터 빨리 결혼해서 자리를 잡고 싶었는데 커리어를 쌓다 보니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뒤 쭉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워낙 일머리가 좋아서 승진도 빠르게 한 편이에요. 이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어릴 적부터 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곤 했죠. 그런 탓에 주변에서는 저를 짠순이, 계획적인 사람, 커리어 우먼으로 보곤 했고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예산 절반을 써버렸네. 조금 아껴서 써야겠다. 아유, 우리 딸 또 계획 짜고 있었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 안 돼요. 이번 달에는 자격증 시험 응시하느라고 이래저래 돈을 좀 많이 썼으니까 아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직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 딸 똑 부러지는 것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돈만 모으다가 결혼도 못하면 어쩌려고? 엄마, 그래도 하는 애들은 다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요. 저도 때가 있겠죠. 그리고 뭐 안 되면 말고요. 엄마랑 같이 살면 되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웃으면서 넘어가셨지만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은 품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은 제가 가던 헬스클럽에서 스포츠용품을 납품하던 사장이었어요. 워낙 오래 다녔던 헬스장이었고 저도 꽤나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관장님이랑도 친하게 지냈는데요. 민선 씨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서 조심스럽게 추천한다고 하면서 소개팅을 시켜준 거였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닥 끌리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제 삶에 집중하는 편이기도 하고 남자 보면서 사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말고보다는 그냥 인상이 좋은 정도라고 반응하고 말았죠. 그 뒤로도 관장님은 자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말을 남겨놨는데 식사 약속을 잡아놨더라고요. 아, 관장님, 저 그렇게 급작스럽게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니, 민선 씨가 민기적거리니까 내가 그냥 확 잡아버렸지. 이참에 그냥 한번 만나보셔. 건실하고 아주 좋은 청년이라니까. 내키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의 추천이니까 마냥 싫다고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소개팅에 나갔는데 남편은 아무래도 저한테 첫눈에 반한 느낌이었어요. 저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기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디서 이제 왔냐고 계속 물었거든요. 이미 남편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성향도 시원시원한 편이라서 더 마음에 들어 했죠. 부담스럽긴 해도 저를 그렇게 순박한 모습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지라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민선 씨, 저는 이미 결혼에 대해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선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천천히 만나봐요. 아, 그래도 되나요? 제 입장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몇 번 더 만나보면서 결정하고 싶은 마음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는데 남편은 그런 게 상관이 없다는 듯 날이면 날마다 저를 데리러 오거나 선물 공세를 이어갔죠. 저를 향한 전폭적인 구애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 엄마한테까지도 잘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그 사람이 사과 한 박스를 사다 놨지 뭐니? 어머, 그래요? 진짜 매일매일 뭘 사다 주네? 너한테 푹 빠진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받아주지 그래? 저번 온열기도 지금껏 잘 쓰고 있는데 식사 대접도 해야겠고.
하여튼 좀 마음을 받아주면 좋지 않겠니? 사실 저희 엄마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다리 한쪽이 성치 못해요. 왼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활동적인 일은 못하시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평생 해오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맨날 물리치료도 받아줘야 하고 한방 케어를 꾸준히 받으면서 살아야 큰 통증 없이 넘기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알았는지 저를 도와서 맨날 차로 이동시키고 혈액순환에 좋은 안마기구나 온열기구들도 사서 나르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3개월 가까이 하니까 저도 마음이 열려서 교제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민선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요. 우리 잘 만나봐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죠? 뭐든 말해봐요. 제가 다 도와줄게요. 저는 꽤나 제 직업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동현 씨도 이미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놓고 다른 걸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커리어에 부딪히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거야 저도 잘 알고 있죠.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걱정 마요. 남편도 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야근을 하면 야식을 배달하고 쉬는 날에는 최대한 휴식을 보장해 주려고 배려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씨에 저는 더 빠지게 되었죠. 사귀는 사이면 어딜 놀러 가고 싶기도 할 거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 내색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싶기도 했죠. 그때쯤 저는 나이 어린 여자치고 금방 승진을 해서 과장을 달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 이야기도 오갔고요. 양가 서로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커리어를 생각하면 고민이 되었죠.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금방 낳지 않고 다녀야겠다 싶었고요. 주변 친구들과 대화를 해봐도 결국 자기 일을 지키면서 가정생활을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과장을 하고 나면 신경 쓸 것이 더 많을 텐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나 사실 결혼을 미루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정상은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 당신 마음 이해해. 거짓말. 당신 많이 서운하잖아. 내가 결혼을 미루는 게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랑 만나면서 내가 방해한 적이 없으니 결혼해도 똑같지 않을까? 방해받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래. 어른들도 계시고 일도 많이 생길 텐데. 내가 당신 꿈이 망가지지 않게 온 힘을 다해서 도울게. 그때 남편의 눈을 보니 마음속에 무언가 확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 정말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이 타이밍에 믿고 뛰어들어 볼까 싶기도 했죠. 그래서 내친 김에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고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식장을 잡아서 2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과장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죠. 모든 게 잘 풀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하죠. 그건 섣부른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1년쯤 되었을까요? 자꾸 남편이 직장을 정리할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분명 결혼 전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는 게 이런 말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배신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미 나랑 상의를 끝낸 내용이잖아. 그렇긴 한데 나는 당신이 맨날 야근하고 바쁘게 사는 것보다 내 와이프로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약속을 왜 안 지켜? 나랑 그렇게 철석같이 맹세를 했잖아. 아니, 상황이야 늘 달라지는 거고. 솔직히 말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뭐야? 왜 갑자기 나한테 간섭을 하는 거야?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났거든요. 손바닥 뒤집듯 말을 하는 게 쉬울 수 있어도 저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니까요. 처음엔 장난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져서 정색을 하고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속마음을 말하더라고요. 실은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운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일하는 능력도 있고 마케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제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남편 가게 상황을 잘 몰랐고 헬스장 관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도 솔찬이 장사가 되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이런 사정이 있는지를 몰랐죠. 진심을 다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일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나 폐업하면 빚만 남아 여보. 당신 직장은 앞으로 많이 다녀야 20년이잖아. 나는 이 가게로 평생 우리 가족 먹여 살릴 건데. 왜 말이 또 그렇게 돼? 당장 내가 안 간다고 망하는 것도 아닌데. 내 입장에선 당장 망할 것 같아. 거래처에서 점점 끊어내고 있고 우리 가족 생계인데 좀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친정에 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부모님과도 대화해봤을 때 남편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반응이셨어요. 부부 일심동체인데 저만 잘난다고 되는 문제냐는 말이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서 진심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직장 동료에게 말을 하니까 시댁 가족들이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시댁에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신우도 놀고 있는데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걸 보면 남편은 마음에 쏙 들게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생각하며 회사만 다니고 있으니까 남편은 마음을 움직여야겠다 싶었는지 장문에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남편이 대학도 못 다니면서 어려운 집안 사정을 책임지려고 공사판이고 식당 알바고 했던 내용과 돈을 모아서 일군 사업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말이었죠. 모르던 바가 아니었으나 그렇게 구구절절 써놓은 게 얼마나 절박하면 그랬겠나 싶어서 눈 딱 감고 제 고집을 꺾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계속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면서 남편 가게가 망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경력이 있으니 그냥 퇴사하고 도와야겠다 싶었죠. 아니 민선 씨, 너무 경력이 아까운데?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저 너무 후회하죠. 근데 어떡해요? 그래도 가족을 도와야죠.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 사정이 괜찮으면 꼭 돌아와. 나는 민선 씨랑 언제든지 다시 일하고 싶으니까. 큰 결심을 하고 그만두니 남편은 정말 고맙다며 손을 잡고 정말 잘하겠다고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 가게를 살리는 것을 딱 1년 안에 마무리하고 다시 원래 사무실로 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가게로 출근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계산대에서 매출부터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거기는 본인 자리니까 청소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를 청소시키려고 이렇게 불렀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하냐고 하니까 월말이라 정산할 것들이 섞이면 안 된다고 마무리만 되면 같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했지만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 가게를 보다 보니까 자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 거래처도 많은 것 같았고요. 하루에만 10군데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 물건도 많이 사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상황이랑 너무 다르니까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나가고 나서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고 했죠.
그때도 남편은 바쁘다며 피하려고 했지만 제가 딱 무게를 잡고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테이블에 앉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퇴사를 해야 할 정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 참, 당신도 성격 정말 급하다. 이전에 몇 달간 장사가 안 되었는데 지금 메꾸는 단계여서 이 정도 장사가 되어도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내가 뭐 일부러 당신 그만두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나왔고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판단을 섣부르게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맨날 청소만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니까 이제는 좀 실질적인 마케팅을 해보자고 했어요. 계산대를 지키고 장부 정리하는 일은 남편이 하고 저는 주변에 있는 거래처들에게 연락을 해서 섭외하는 입장을 맡았는데요. 제가 워낙 말을 잘하고 관리도 꼼꼼히 하는 편이니까 남편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금방 2배 정도로 늘었어요. 남편도 그런 걸 보면서 놀라는 눈치였죠. 주변에 있는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 등에 하나하나 돌릴 선물들도 준비해서 전달하고 홍보 전단지도 마구 뿌렸어요. 그에 비해 남편은 매번 매장에만 있고 쉬엄쉬엄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빨리빨리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분위기를 바꿔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시큰둥했어요. 아니 참나, 지금 매장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태평해? 뭘 그렇게 잘 될 필요는 없어. 뭐? 아니 그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면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단 거지. 나도 잘 되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 중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의 눈은 진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뭔가 뒤가 구린 것이 있는데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지곤 하잖아요. 남편을 향한 시선이 정확했다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죠.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와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케팅을 해서 더 고객 수를 늘릴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게로 들어오는 주문이 조금 안정적이니까 빈 시간에는 시댁에 가서 좀 살림을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고요. 저는 뭐 시댁에 가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신우도 놀고 있는 집에 내가 가서 왜 살림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어요. 사실 저희 신우가 직장을 오래 못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서 1년을 채워본 적이 없고 다 빨리 그만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집에 가면 맨날 누워있고 남편에게 친구 만나야 하는데 돈 좀 줄 수 있냐는 말만 늘어났죠. 그런 신우를 보면서 시모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옛날에 시댁이 어려웠다 보니 자기 딸이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하면서 보듬어 주려고만 했어요. 언니, 저 씻으러 들어갈 건데 방에 과일 다 떨어졌거든요. 사과 먹고 싶으니까 조금만 깎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수건 이제 부족하던데. 네? 아니, 아가씨, 오늘 스케줄이 뭐예요? 과일은 스스로 좀 깎아 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이, 뭘 그래요. 그냥 좀 해주면 좋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실까? 제가 뭐 빨래하고 청소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줄 알아요? 아가씨는 언제 취업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뭘 큰 소리를 내, 지금? 아가, 일을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성질을 부리니? 시모는 평소에는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관심도 없다가 이런 트러블만 생기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해댔어요. 저는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꾹 참아야만 했죠. 왜냐면 시모가 당뇨의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파서 힘든데 너까지 그러냐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어줘야 하니까 그냥 제가 말을 그만하는 방향이었어요. 신우가 만약 제 동생이었다면 등짝을 한 대 때려주면서 성한 몸뚱아리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고 있냐고 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소란을 피우고 나면 신우는 조금 눈치를 보는가 싶다가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원상복구되어 게으르게 살았죠.
심지어 1년 정도 다니니까 이것도 익숙해졌는지 오빠네 가게는 장사도 잘 되는데 자기한테 왜 용돈도 안 주냐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을 하대요. 역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딱 맞나 봐요. 아가씨,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해요. 무슨 용돈요? 정신 좀 차리고 빨리 구직이나 하셔요. 그래도 시댁에 가는 건 남편이 원하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아무 말 없이 가줬는데 한 달 이상이 되니까 저도 못 참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뤄놓은 게 이런 걸 위해서인가 싶고 밥하고 청소기 돌리고 있으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식모도 아니고 굳이 내가 시간 빼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날 밤에 크게 싸우더라도 내 할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죠. 솔직히 나 너무 현타 온다. 이렇게 살려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한 신우가 있는데 한 집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아니, 다 사정이 있는 거잖아. 왜 그래, 도와주기로 해놓고. 뭘 도와주기로 해. 당신 가게나 봐주기로 한 거지. 이거는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무슨 선을 넘는다고. 그리고 솔직히 당신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 노릇 하기는 했어? 이제 와서 좀 시댁 도와드리는 거 가지고 뭐 유세라도 부리는 거야? 남편은 제가 좀 예민하게 나가니까 안색이 바뀌면서 가정을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냐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전에 부탁할 때와는 다른 뉘앙스가 느껴져서 더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당신 가게도 매출이 끌어올려졌으니까 그냥 다시 회사 들어가겠다고 했죠. 안 그래도 그때 일하던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고생이 많으니까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빈번하게 오던 때였거든요.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고 했는데요. 제 눈에는 잘 다니던 회사를 못 가게 만들어서 발목 잡는 꼴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 않고 맞받아쳐야겠다 싶었죠. 돈을 버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건데 왜 자꾸 강요를 하냐고요. 내가 가게 빚을 갚느라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결국 내 말은 듣지도 않네. 가게 다 접어버리고 그냥 백수로 살란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뭐야? 이런다고 내가 굽힐 것 같아? 당신 좀 이상해졌어? 원래 남편이 워낙 다정하고 섬세했기 때문에 이런 무대포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싶고 항상 제 꿈을 응원한다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나 싶었죠. 식모 노릇 지겹다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자기들 입은 것 빠는 것 정도는 시댁에서 하라고 하고 저는 앞으로 절대 안 가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저를 마주쳐도 말도 안 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가 그렇게 쪼잔해서 어쩌려고 그런가 싶다가도 불쑥 억울한 마음도 올라왔어요. 본인이 약속을 안 지켜놓고 저렇게 나오다니 어이없지 않나요? 가게에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잔소리를 해댔고 지금 거래처가 줄어들고 있다고 영업 전화를 빨리 돌리라고 부탁도 아니고 완전히 명령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내가 뭐 영업 전화 돌리는 기계야? 며느리 노릇이 싫으면 하기로 했던 일을 해. 네가 좋아하는 일 아니야. 멋지고 잘나 보이는 일. 뭘 멋지고 잘나 보여. 자꾸 그렇게 나올래? 조금 기분이 상해서 저러겠거니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완전히 부려먹고 싶어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거래처에 가서 수량 조사하라고 하는 것도 그냥 통보식으로 전화해서 말하고 끊고 지금 가게 문 닫고 주변 홍보하라고 하면서 전단지를 쥐어주기도 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나를 가게로 불렀냐고 해도 모르겠고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보내더라고요. 무슨 알바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한바탕 해버리려다 딱 3번만 참자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어느 날 친정엄마가 아파지면서 생겼어요.
출근하기 전에 화장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낯선 번호는 안 받는데 그날은 느낌이 쎄해서 받아봤더니 글쎄 병원이었어요. 앞서 말했듯 엄마가 한쪽 다리를 못 쓰다 보니까 거동에 불편이 있었는데요. 장을 보러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거예요. 너무 어지럽다고 하면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손발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던 것을 내팽개치고 옷을 바로 입고 출발하려고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현관을 가로막으면서 어딜 가려고 하냐고 출근해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거 놔. 지금 나 건드리지 마. 우리 엄마 다쳤대. 그래서? 그건 그거고 출근은 출근이지.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예의 표정으로 제 앞을 막아서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다쳤는데 무슨 출근이냐. 당신이나 해서 가게 봐라. 장모가 다쳐도 그렇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있냐고 하니 제 손에 들려있던 차키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희대의 망언을 남겼죠. 참나. 원래 늙으면 이리저리 다치고 아픈 거야.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런 거 걱정됐으면 평소에나 잘하지 그래? 남편이 정말 미친 게 맞죠?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편을 밀치며 시모가 이랬어도 그렇게 나올 거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듯이 가만히 서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출발했죠.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엄마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진탕이라 조금만 늦게 왔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데 다행히 처치를 해서 괜찮아진 거래요. 순간 너무 미안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내가 시댁에 가서 일할 동안 우리 엄마는 방치된 것 같고 가족처럼 잘 모시겠다고 했던 남편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와서 진정하라고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고 엄마 손을 잡고 차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한숨 돌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때만큼은 걱정을 해줄 줄 알았어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고 그런 사람과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받자마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언제 회사 출근할 거냐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목에서부터 열이 확 오르면서 이 인간 도저히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너 지금 그게 사람으로서 할 말이니? 적어도 장모님 어떤지는 궁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으니까 네가 전화를 받겠지. 그러는 너는 우리 엄마 안부 먼저 궁금해한 적 있어? 저는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돕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죠. 그래, 다 미안하다. 그 잘난 가게 너 혼자 운영하고 나는 우리 엄마 옆에 있어야겠어. 회복이 될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참나. 너 지금 나를 굉장히 띄엄띄엄 보는구나.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집 비밀번호 바꾸고 쫓아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무슨 권리로? 거기 4명이야. 누가 보면 엄청 능력 있어서 나랑 결혼한 줄 알겠네? 허세 부리지 말고 끊어. 내가 못할 줄 알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남편은 본인이 피해자였고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당장 들어가서 제 옷가지와 남편 통장을 챙겨서 나왔고 은행으로 갔죠. 1년치 임금과 야근 수당을 대충 계산해보니까 5천만 원 정도이더라고요. 출금해서 즉각 엄마 통장으로 보냈어요. 옷을 친정에 두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의식을 차리고 있었어요. 제가 와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걸 보니 또 마음이 아팠죠.
엄마한테 그동안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고 회복될 때까지는 여기 있겠다고 하니 가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모든 걸 다 알려야겠다 싶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말했죠. 제가 하나도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잘 살고만 있는 줄 알았던 엄마는 충격에 빠졌어요. 저를 그렇게 고생시키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 데려가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 갔냐고 하셨어요. 엄마 딸,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도 내 계산이 있고 무조건 함부로 한 것 돌려받을 거야. 그리곤 엄마에게 보낸 5천만 원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엄마는 어디서 나온 돈이냐며 당황했지만 내가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번 돈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엄마가 쓰러졌을 때에는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챙겨드리고 가게로 들어가니까 남편은 이제 와서 뭐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통장 내역을 던져주면서 말을 했어요. 5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는 것을 보고 장난하냐는 식으로 말을 했죠. 이전 같았으면 서로 잘 맞춰가려 했겠지만 이제는 저도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갔어요. 왜?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니? 너도 아내로서 대하는 거 포기한 거 아니야? 비즈니스잖아. 너 마음대로 이렇게 돈 빼가는 거 도둑질이야. 알아? 아, 도둑질? 그럼 임금 안 주고 집안일에 회사 일 시킨 건 도둑질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야지. 그건 네가 하고 싶다고 했던 거고 엄연히 다른 이야기지. 웃기고 있네. 그동안 내가 임금도 안 받고 여기서 일했지? 5천만 원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엄마 병원비에 쓸 거야. 손만 대기만 해.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는 왜 내 돈을 가지고 그러냐고 했고 저는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행동들 다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기 전에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맞받아쳤어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더 강경한 태도에 남편은 당황하는 듯했죠. 말한 김에 더 나가야 할 것 같아서 함부로 부려먹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었어요. 앞으로 나를 고용해서 쓸 거면 이전에 받던 회사만큼 400만 원씩 월에 줘.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나 오라고 하는 곳 많아. 정신 차려. 이전 회사에서도 오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남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 잘 되게 해준 것도 내 덕이 큰데 스스로 큰 줄 안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타박을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더라고요. 기세가 좀 꺾이는 게 웃겼는데요. 남편 앞에서 바로 세무사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큰 소리로 통화를 했어요. 조만간 갈 수도 있으니까 채용 멈추고 있어 달라고요. 남편은 통화 내용을 듣고 네 맘대로 할 거냐며 화를 냈지만 나는 언제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까불지 말라고 하고 나와버렸죠. 그 뒤로는 친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라고 하니까 가게도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라고 해서 엄마 병간호를 할 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서로의 편은 아닌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후로는 제 것을 챙겨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빨리 다시 복직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진짜 크게 부딪히는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시모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긴 건데요. 시모는 항상 주변 아줌마들과 함께 맨발 걷기 운동을 하러 대학교 운동장 주변에 있는 진흙을 밟곤 했어요. 그런데 한번 비가 오더니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었고 확인도 안 하고 밟다가 발을 크게 베이게 된 거죠. 피가 철철 나서 급히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고 경과를 지켜봐야겠다고 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게 된 거예요. 신경을 건드릴 뻔해서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참, 상황이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흘러갔죠? 남편은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거니 어쩌니 했지만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본인들이 운동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데 소송은 무슨,
가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이리저리 전화를 걸면서 방법을 찾았지만 잘 안 되는지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을 써야 하는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가게에서 있었던 저를 부르더니 시댁에 가서 병간호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게는 누가 보고? 가게가 중요하다며. 안 그래도 시모에게 2시간 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걸 안 받고 있었는데요. 남편까지 이러니까 속으로 좀 고소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문제야? 엄마가 아파 죽게 생겼는데 너는 너만 챙기냐? 이기적인 것 사람. 뭐? 이기적?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그리고는 이전에 남편이랑 통화했던 녹음 내역을 들려줬죠. 거기서는 남편의 희대의 망언이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아플 때 너 입버릇처럼 원래 늙으면 아픈 거라고 하지 않았니?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뀐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빨개지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서 빨리 시댁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가게가 어렵다고 할 때는 언제고 50만 원이 척척 나오는 게 웃기죠? 저는 비웃으면서 알겠다고, 근데 당신도 이번에는 좀 같이 가서 상황을 지켜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죠. 남편은 제가 병간호하겠다는 말에 내심 안심이 되었는지 알겠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상황이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했던 그대로 갚아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시댁에 가니까 시모는 발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퉁명스럽게 말을 했는데요. 소리를 지르면서 배고파 죽겠다고 내가 굶기를 바랐냐면서 온갖 포악을 지르는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제가 뭘 그런 걸 바라겠냐며 웃으며 받아쳤고 주방에서 밥을 차려오겠다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남편은 이제 시모에게 며느리가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꼴에 제가 뭘 챙겨줄 줄 알았나 보죠? 하지만 그건 오산이에요. 아가, 많은 거 차릴 필요 없고 간단히 좀 가져와라. 배고파서 너무 힘들다. 예, 나가요. 어머니 딱 좋아하실 것들로요. 저는 주방에서 밥을 하다가 물을 말아서 김치랑 가져왔고 순간 집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당연히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당황했겠죠? 남편은 이게 지금 밥상이라고 차린 게 맞냐고 하더군요. 시모도 저에게 시어미를 능욕하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게 문제냐고 물었어요. 남편이랑 시모는 어이가 없었는지 웃기만 했고요. 아니, 웃지만 마시고 이야기를 해보셔요. 늙으면 먹는 것도 줄여나가야지. 하는 일도 없으면서 뭘 대접받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다치는 것도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 뭐가 문제죠? 어머니, 얼른 드세요.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었는지 둘 다 웃다가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속으로 너무 웃기고 통쾌했죠. 시모는 지금 나한테 장난을 하냐며 당장 다시 차려오라고 했고 저는 곧바로 맞받아치면서 어머니가 직접 다시 차려 드시라고 했어요. 남편은 죽이라도 시켜야겠다며 폰을 들길래 바로 빼앗아 버렸죠. 돈을 왜 쓰냐고. 아픈 게 벼슬도 아니고 늙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계속 빚고 왔더니 시모는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아픈 거 아들이 다 돌봐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비도 아들 돈에서 다 해결하세요. 제가 지금껏 시댁에 와서 집안일 다 해드렸을 때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더니 이제 와서 며느리 노릇 바라시는 거예요? 참, 이 집안 식구들은 어쩜 그리 염치가 좋을까? 너 지금 말 다 했니? 우리 아들하고 갈라서려고 작정을 한 거야? 나는 너 같은 며느리는 절대 용납 못해. 네, 뭐 용납하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갑니다. 아프시면 아가씨 부르세요.
차를 타러 내려오니 남편이 뒤따라와서는 장난하냐고 위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폰을 들어서 112를 치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고 앞으로는 절대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그러고도 이 가정이 유지될 것 같냐고 했지만 먼저 균열을 깬 건 남편 쪽이니까요. 그날 밤에도 엄마 병원으로 가서 병간호를 했고 엄마는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망가진 시댁을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 날 가게로 나가보니 남편이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가게 밖으로 밀어내면서 이삿짐 센터를 불렀으니까 이사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무슨 이삿짐? 거기 내 집인데 무슨 이사를 가라는 거야? 오늘부로 엄마 집으로 들어갈 거야. 장모님 병문안도 그만 가. 시모는 어젯밤 울고불고 내가 이러려고 아들을 키운 거냐며 심란해했나 봐요. 남편은 그것을 매우 불편해했고 아들 노릇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부동산에 우리 집도 다 내놨으니까 그냥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주 효자 납시였죠? 시댁으로 들어가면 신우수발 다 들어야 하고 대놓고 저한테 살림이나 하라는 식일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미쳤다고 제가 가요? 거기에 응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앞에서는 그저 시모 걱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며느리 집에 들여서 고생시키고 싶은 거겠죠. 시모가 뒤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면서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이사할 거면 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혼이다 하고 나와버렸어요. 너도 인정하지? 내가 진짜 많이 노력한 거.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내 집을 마음대로 부동산에 내놔? 네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 모르는구나. 어허, 내가 지금까지 엄청 참아준 건데 언제까지 기어오르려고 그래? 여자면 여자답게 집에서 있어. 너나 그렇게 사세요. 솔직히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생각을 했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빚으로 범벅이 되어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의 경제 상황이 사실은 너무나도 부유한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일한 시점부터 엄청난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3년간 벌어들일 돈을 번 거죠. 그냥 남편은 제가 집에서 시댁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를 바라니까 없는 척 어려운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까 자기 가게에 돈도 안 주고 쓰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죠. 저에게 볼멘소리 하면서 보여줬던 매출 장표도 다 꾸민 거였고 사실은 빚도 하나도 없었죠. 돈이 시댁으로 월 250씩은 생활비 명목으로 들어간 걸 보니까 그동안 상의도 없이 자기네 집을 뒤에서 챙겨주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님은 이 정도면 돈을 배로 받아도 되었을 것 같다고 하셨고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나를 잡아뒀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문제는 세금 내지 않은 것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게 밝혀지면 배상을 2배로 해야 하는데 잘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를 상대로 속이고 부려먹은 것들과 폭언을 일삼았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제 쪽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했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실상 제 명이고 거의 90% 이상 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명목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하고요. 시댁 쪽으로 들어간 자금 출처를 확인하다 보니 그 돈으로 신우와 시모가 해외여행을 가고 백화점에 들락거린 것도 발견이 되었어요. 참 뻔뻔하죠? 그러고도 저에게 용돈도 안 주냐고 하다니. 도둑 성분이 농후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끙끙 앓고 아파하고 있을 때 병원비는 줄 수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같이 번 돈으로 시댁 식구들 배만 불린 거죠. 이제 결심이 확실히 섰고 저 집안을 가만히 두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변호사와 함께 남편 가게로 향했고 남편은 거래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혼장을 카운터에 턱 내려놨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비즈니스 중인 거 안 보여? 무슨 비즈니스?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아시나요? 옆에 서 있던 거래처 사장은 아내인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황하더니 먼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붙잡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나를 속이고 쓴 돈들, 가게 매출이 줄지 않았던 것들 보여주며 말했죠. 너는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이었고 한 번도 나한테 진실한 적이 없었어. 너네 집 시다나라고 나를 불렀니?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남편은 당황하면서 네가 이런 거 가지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며 이런 거 크게 효력도 없다고 자기도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너랑 결혼한 사이인데 그렇게 협박하면 무서울 것 같냐고 하길래 세금 신고 안 하고 돈 빼돌린 것도 고발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건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거예요. 진짜 찔리는 전곡을 건드렸나 보죠? 내 주변에 세무사 사무실 다니는 직원들도 많고 나도 이 분야 전문가니까 한 번 보면 척이지. 너 한 번 큰 코 다쳐봐야 할 거라고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래처 사장에게는 빨리 나가라고 하고 문을 잠가버리더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증거 효력도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자료를 빼앗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습니다. 자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 스캔본이니까요. 어리석은 인간.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고생 안 하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남편은 얼어서 가만히 서 있었고 제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멍하니 있다가 말이 끝나자마자 웃으면서 이혼이 이런 걸로 가능하겠냐며 큰소리쳤지만 변호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둘이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잠깐 나가주면 안 되겠냐고 하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처량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치만 절대 불쌍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딴 저렴한 제안 필요도 없고 앞으로 볼 일 없다. 벌금 폭탄 맞고 신우랑 시모 책임지면서 잘 살아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울기 시작했지만 악어의 눈물이죠 뭐.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불이 나게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한 거겠죠? 너는 여자가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냐? 시모 다치고 나서 한 번을 안아보네. 그렇게 바빠? 어? 철 모르는 이야기를 하길래 웃으면서 당신 아들하고 이미 쫑났고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집안 돈 가지고 여행 다닌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위자료 낼 생각이나 하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시모는 당황하더니 다시는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아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남편은 그동안 저를 부려먹은 사실로 인해 위자료를 더 줘야 하는 것은 물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크게 돈을 내야 했어요. 재판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일이 마무리되었고요. 저한테 줘야 하는 돈, 세금 문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약을 무른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손해까지 다 합치면 아마 3억은 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잘할게. 제발. 아니,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줘.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사람인데요. 늙으면 당연히 아픈 거 아니냐니. 그게 사람으로서 할 말인가요? 법원 입구에서 매달리고 난리를 치길래 됐다고 하며 뿌리치면서 나와버렸죠. 그리고 그 길로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시모와 신우에게 알아서 살라고 하고 따로 나와서 살고 있고 시모 병간호를 하기 위해 신우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네요. 참 인과응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만든 일이니 책임은 져야죠.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살아가시길 바라요.